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천년 전 단 하나의 인골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가 믿어온 단일 민족의 신화, 지금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 고고 생물학자가 밝혀낸 고대 유전자 속 충격적인 비밀. 한반도에서 발견된 8천년 전 인골이 들려주는 한민족의 놀라운 뿌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로마의 붉은 노을이 고대 유적 위로 장엄하게 내려앉는 시간, 박물관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포로 로마노의 고대 기둥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채 침묵하고 있었죠. 저는 이탈리아 로마 국립박물관 고고생물학 연구소 소속 분석가 엘리사 도린입니다. 고대 인류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일이 제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선사시대 인류 유전자 비교 연구에 몰두해왔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분석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고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고고유전체연구소 김영석 교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죠. 한국의 유명한 고고학자로부터 온 메일이라니 무슨 내용일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주에서 발굴된 약 8천년 전으로 추정되는 인골의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에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인류와 현대 한국인 유전자 비교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전자 분석이 아니라 현대인과의 연결성을 찾는 연구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김영석 교수의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의 교류사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한반도 내 고대 인골에 관한 그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석상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에 살면서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장에게 한국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전했습니다. 소장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우리 연구소와 아시아 학계와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국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주라는 도시는 한국의 고대 왕국 신라의 수도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일주일 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로마의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유럽의 고대 문명을 연구하던 제가 이제는 동양의 신비로운 역사 속으로 발을 딛는 순간이었죠. 8천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가 지금의 한국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 그리고 그들의 이동 경로와 문화적 교류의 흔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마에서 온 제게 한국은 미지의 세계였지만 곧 그곳에서 인류의 거대한 이동과 융합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의 진동이 저를 잠에 빠져들게 했지만 마음은 이미 8천년 전 한반도의 고대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영석 교수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서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저는 바로 다음 날 경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를 타고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로마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죠. 고층 건물들 사이로 때때로 보이는 옛 건물들, 그리고 멀리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저희는 곧바로 발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넓은 들판 한가운데 자리한 발굴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여성 연구원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영아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활기찬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영아 연구원이 저를 안내한 곳은 거대한 고분 주변에 설치된 임시 연구실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그녀는 특별히 보호된 공간으로 저를 이끌었죠. 그곳에는 신중하게 보존 처리된 인골 시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뼈의 색감이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 인골은 약 8천년 전 신석기 시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민영아 연구원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고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 인골을 바라보았습니다. 8천년이라는 시간은 유럽의 신석기 문화보다도 앞선 시기였죠. 이처럼 오래된 인골이 보존 상태가 양호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보존 상태라면 유전자 추출이 가능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고 김영석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초기 분석에서 이미 일부 유전자 서열을 확보했지만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서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날 오후 저희는 경주 일대의 여러 고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웅장한 규모의 고분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김영석 교수는 이곳이 과거 신라라는 왕국의 수도였으며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하려는 인골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 시대의 것이었죠. 저녁이 되어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유전자 분석을 넘어서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김영석 교수와 민영아 연구원의 열정적인 대화를 들으며 이들이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정체성과 현대 한국인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품고 있음을 느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그날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연구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고 어딘가에서 고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죠. 8천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그들의 유전자는 무엇을 말해줄까? 가슴이 설레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구실에서의 나날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경주에서 가져온 8천년 전 인골 시료에서 유전자를 추출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고대 인골에서도 상당량의 유전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유전자 서열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해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김영석 교수와 민영아 연구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분석 결과를 공유할 시간이었죠. 두 사람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8천년 전 인골의 유전자 구조는 현대 한국인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전적 일치도가 약 80%에 달하는 수준이죠.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자세를 바로 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대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전자 구조의 특성입니다. 크게 두 가지 계통이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화면에 유전자 패턴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북방 시베리아계와 남방 동아시아계가 독특하게 혼합된 유전자 구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Y염 색채 분석 결과는 특히 흥미로웠죠. 남성 계통은 주로 남방 농경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반면 목의 유전자는 북방 수련민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빙하기 동안 북방에서 내려온 수련민들이 이미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던 농경민들과 만나 융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그룹의 만남이 현대 한국인의 유전적 기반을 형성한 것이죠. 저의 설명에 민영아 연구원은 눈을 반짝이며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런 혼합 패턴이 한국인만의 특징인가요? 주변 민족들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약 38% 시베리아계, 62%가 동아시아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민족들과는 다른 독특한 비율이죠. 제 대답에 두 사람 모두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저희 세 사람은 연구소 근처 카페에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들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했고 민영아 연구원은 이 발견이 현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8천년 전의 유전자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북방과 남방의 만남이라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죠.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쓰여진 인류의 거대한 이동과 융합의 역사가 이제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더 넓은 관점에서 인류 이동의 역사를 조망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실 테이블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죠. 민영아 연구원이 문득 고개를 들며 질문했습니다. 사실 인류는 다 아프리카에서 온 거잖아요. 한반도까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아프리카 대륙을 가리켰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주제였기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류의 대장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죠. 약 5만에서 6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점차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동을 거쳐 인도, 동남아시아를 지나 만주를 통해 한반도까지 이동했다는 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이죠.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그 경로를 따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인류 종족들과의 만남과 혼합이 있었을 텐데 한반도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특히 만주와 한반도는 여러 인류 그룹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수련민과 남방에서 올라온 농경민들이 이곳에서 만나 융합되었죠. 저는 지도에서 한반도 주변을 동그라미 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영아 연구원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단일 혈통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인 결과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세계인의 교차점에서 살아남은 융합체입니다.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했고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연구실 근처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인류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현대 한국인이 여러 인류 그룹의 만남과 융합의 결과라는 사실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영석 교수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연구가 우리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관념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사실은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이었던 것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인류 대이동의 장대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경주의 거리, 그리고 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저는 수만 년의 시간을 건너온 인류의 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석 교수는 저희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연구실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유물 사진들과 연대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국리형 문화라고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김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죠. 이것은 기원전 약 3200년경의 송국리형 문화입니다.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토기들과 청동 도구들, 그리고 주거지 유적 사진들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벼농사와 관련된 유물들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농경 문화가 정착했던 증거였죠. 이 시기에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으로 인구가 급증했고 사회 구조도 복잡해졌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영아 연구원이 다른 진열대에서 점토 대토기 표본을 가져왔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토기는 제가 유럽에서 보았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유리 케이스에서 작은 장신구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죠. 이건 중앙아시아식 장신구입니다. 청동기 시대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영아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의미하는 바가 놀랍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 한반도는 만주, 연해주, 심지어 중앙아시아와도 활발히 교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김 교수의 안내로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시대순으로 전시된 전시실을 천천히 돌아보며 저는 한반도에서 농경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벼농사가 정착한 이후 인구 증가와 함께 문화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박물관을 나오는 길에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런 농경 문화의 발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농경은 단순한 식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문명의 기반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히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교류의 장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와 고고학적 증거들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죠. 북방과 남방의 유전자가 혼합된 것처럼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요소가 융합되어 독특한 한반도만의 문명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강인함은 고립이 아닌 교류와 융합에서 온다는 것을 한반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연구가 심화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유전자와 농경 문화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저는 도시와 문명의 발전 과정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무엇이 그 위치를 결정했을까요?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흥미로운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에 관한 연구 자료였죠. 이 자료에 따르면 427년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배경에는 기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영아 연구원이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은 한랭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후변화는 항상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는 기온 변화가 직접적으로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인구 이동과 도시 발전의 핵심 요인이 되었죠. 제 설명에 김영석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최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제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였죠. 보고서는 21세기 말까지 동아시아 지역이 해수면 상승과 기온 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 한국도 또 다른 기후 대이동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의 결정으로 수도를 옮겼지만 현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영아 연구원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결국 사람의 이동은 환경과 생존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연구실 밖으로 나와 잠시 걸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경주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고대 유적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100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도시도 있지만 기후와 환경에 따라 번성하고 쇠퇴한 수많은 도시들의 역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에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유전자 연구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이제는 기후변화와 현대사회 문제까지 아우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고대 인골에서 추출한 유전자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적응과 융합의 역사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고대 왕들의 선택이 현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결국 미래 세대의 유전자 구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중 민영아 연구원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인 유전자와도 거의 80% 정도 유사하던데요. 우리가 그동안 분석한 내용과 연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막 마친 참이었죠. 김영석 교수가 깊은 목소리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민 연구원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유전적으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몬 유전자는 일본에 아직 남아있지만 한국에는 거의 희미하게만 존재하고 있죠. 저는 컴퓨터 화면에 저장해둔 비교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각기 다른 색상으로 표시된 유전자 서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구조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였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조몬 유전자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조몬 시대 사람들은 주로 수렵과 채집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요이 시대 사람들은 농경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설명에 두 사람 모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적 차이점까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는 만주와 동남아시아 언어 요소를 섞어 발달했습니다. 특히 농경 관련 어휘가 풍부하게 발달했죠. 반면 일본어는 조몬 원주민의 언어에 한반도 농민들의 언어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차이는 유전적 차이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영아 연구원이 궁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다른 것처럼 유전적으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군요. 그동안 흔히 말하던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표면적인 유사성만 보면 80%가량 유사하지만 나머지 20%의 차이가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몬 유전자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 유물을 비교한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농경 도구와 주거 형태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한 문화적 선택이 아니라 유전적 배경과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죠. 오후에는 언어학자 한 분을 초청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농경 관련 어휘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져왔고 저희의 유전자 연구 결과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어와 유전자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이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발견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은 단순히 혈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생활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유전자와 언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이 연구가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구 마지막 주가 되어 저는 모든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발견과 깨달음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연구실 창가에 앉아 경주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죠. 무엇보다 중요한 결론 부분을 작성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반도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유라시아 동부로 이어지는 인류 대이동의 핵심 교차로였으며 여러 민족이 섞여 오늘날의 한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북방 시베리아계와 남방 동아시아계의 독특한 혼합은 생존에 유리한 유전적 다양성을 가져왔고 이는 한민족의 강인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나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로마에서 이곳으로 오기 전 저는 단순히 고대 인골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학술적 임무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얼마나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은 죽은 자의 뼈를 연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뿌리를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김영석 교수와 민영아 연구원이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완성된 보고서를 전달하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셋은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유전자 분석에서 시작해 언어, 농경문화, 기후변화까지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는 대화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나요? 민영아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를 중요시해왔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여러 민족의 융합체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적 자산이죠. 이 다양성이 바로 한국 문화의 창의성과 적응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오래된 관념을 넘어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연구 보고서를 들고 황룡사지 터를 찾았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이 유적지는 제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죠. 넓은 터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핏줄을 이어받은 현대 한국인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가장 강인한 융합 민족이군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정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이동과 융합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한 장을 밝혀낸 일이었습니다. 로마 연구소로 돌아가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제 학문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8000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유골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과학적 사실을 넘어선 인류 공통의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하나의 여정 위에 있으며 다양성과 융합이야말로 생존과 번영의 진정한 열쇠라는 깊은 깨달음이었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8000년 전 인골에서 추출한 유전자가 밝혀준 한민족의 놀라운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뿌리에는 북방과 남방, 수련민과 농경민의 유전자가 융합된 강인한 다양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민족의 힘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융합과 적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연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더 많은 비밀과 자부심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